문화평론가이자 시인, 음악 칼럼니스트 혹은 방송인, 수식어만큼 다방면에서 활동 중인 김갑수. 1984년 시인으로 등단한 후 많은 매체를 통해 대중들과 소통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3만여 장에 달하는 클래식 음반들을 소장하고 클래식 관련 책을 냈을 만큼 클래식 애호가이기도 한데요. 남다른 시선으로 동시대를 즐기며 살아가는 김갑수의 아주 특별한 인생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 특별히 머리를 기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발이 배기 싫은가 봐요. 그래갖고 뭐 제가 뭐 글 쓰고 그러면 댓글에 그 머리부터 잘라. 머리하고도 안 해. 대가리부터 잘라. 뭐 이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말도 안 된다. 배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원래 좀 머리가 긴 걸 좋아하긴 했는데 이렇게 묶을 정도까지 늘어난 건 한 4, 5년밖에 안 돼요. 제가 멋있다고 여기고 멋있다 저렇게 하고 싶다가 다 1960, 70년대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때 히피들, 그때 락커들. 장발죠. 네. 그때 뭐 시 쓴다 하는 인간들도 또 막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고 그러고. 근데 요즘 멋있는 거는 저한테는 하나도 멋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사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내가 좋았던 시절, 우리가 20세기라고 불렀던 그 시절의 마음으로 살고 싶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속 안에 든 건데 누가 뭘 할 수 없잖아요. 당연하죠. 모든 게 요즘 이 유행들 다 따라가는 그런 네. 최첨단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획일성이 있어가지고 정말 누가 하나 머리가 짧게 나오고 뭐 이렇게 그러면은 또 그게 좋으면 그쪽으로 다 쏠리고 그러잖아요. 따라하고. 옷도 그렇고 그러는데. 네. 예. 지금의 멋진 우리 뇌생남 김갑수 그렇죠. 씨. 예, 다시 한번 박수를. 타이틀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요. 뭐 방송도 하시고요. 방송인, 작가로도 활동하시고 작가, 문화평론가에 라디오 DJ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거 다 소화하려면 좀 힘들진 않으세요? 일단 타이틀이 많은 건 굉장히 창피한 거래요. 왜요? 왜냐면 뭐 하나 불릴 게 없거든요. 저 사람이 뭐가 분명해야 되는데 저는 하는 일마다 그때마다 타이틀이 붙으니까. 근데 좀 팔자가 그렇게 생겨먹은 게 네. 저도 아마 어렸을 때는 뭐가 되고 싶었겠죠. 근데 뭐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려면 뭐 노력을 해서 뭐 어떻게 돼야 되는데. 어느 한 분야 쪽으로. 근데 문간에서 어른 되지 그게 참 기질상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걸 좋아했는데 아. 야 그러고도 사라져요. 야 물론 그 과정에 곤궁하고 괴롭고 말 못할 밤 시간이 많았죠. 네. 그래도 이렇게 사라지는 거 보니까 또 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뭘 와서 해달라는 사람도 있는 거 보니까 오래 하는 게 이게 방송인데 오래 하는 게 장땡이구나. 그럼요. 최고구나. 그리고 저는 중학교 때와 지금 똑같이 살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허장성세 아니에요. 정말인데 중학교 때 한 짓을 지금 이제 곧 60인데 평생 하고 있어요. 그럼 중학교 때 하던 짓이 지금까지 이어진 게 뭐겠어요? 판 사서 판 듣는 겁니다. 판 사서 파는. 예.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판을 사서 판을 듣는 일이 시간이 첫째 걸리고 네. 판을 사려면 돈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피나게 노력을 한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여기 출연했으니까 출연료 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몽땅 판으로 바뀝니다. 와.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판 사서 판 들었는데 그게 책이 되고 강의가 되고 방송이 되고 또 여성에게 어필도 되고 근사하더란 말이에요. 대신 오래 했죠. 오래. 그것만 했죠. 저는 남자들이 해본 것 중에 해본 게 별로 없어요. 술도 안 좋아하니까 뭐 술집도 거의 안 갔지만 뭐 당구장을 간다, 골프장을 간다, 뭐 차를 운전한다. 그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짓만 했어요. 판 사서 판 듣는 거. 면허증 없어요. 주민등록증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와, 정말요? 자유로운 영혼. 김갑수 씨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숫자 프로필을 준비했거든요. 네. 첫 번째 숫자를 보여주세요. 보죠. 1984. 1984년 실천 문학을 통해서 저녁 산책이란 시로 등단한 시인 김갑수 씨고요. 이후 세월의 거지라는 시집을 한 권 더 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숫자 보여주세요. 40. 40.
김갑수 씨가 무려 40년 이상 심취한 분야가 있으니 바로 클래식 음악입니다. 클래식 마니아로 근사한 오디오 홀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요. 클래식에 관한 책도 2권이나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숫자 보여주세요. 네, 3만입니다. 현재 김갑수 씨가 소장하고 있는 음반수가 무려 3만 장에 이른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만 장까지 모으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양의 음반을 갖고 계시죠. 야, 10만 장까지를 미리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듣기 위해서 판이 쓰려면 한 1, 2천 장이면 돼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말하자면 저는 컬렉터에 가까워져 버린 건데. 거의 그 수준이네. 예. 근데 제가 사랑하는 뮤지션의 그 실패한 음반들 그런 거는 아무도 안 사니까 판가게 가면 좀 싸요. 그럼 막 열심히 긁어 모은다. 그다음에 이건 뭐 클래식 얘기인데 클래식 음악은 소수가 좋아하지만 대체로 그걸 좋아한다는 것 때문에 약간 잘난 척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지휘자로 가령 카라얀, 번스타인, 유진 올만디 이런 사람들은 나 음악 좀 듣네 하면 아주 우습게 알아야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대중적이라. 예. 근데 제가 듣기에는 카라얀도 번스타인도 그 나름의 굉장한 특성이 있는 좋은 사람이거든요. 판가게 가면 이게 웬 또 그냥 막 깔려 있어요. 예. 그런 거 막 모아요. 그러면 또 많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욕심쟁이니까 뭐 많이 늘어놓고 사는 거죠. 오늘 또 이제 요 방송 끝나면 출연료 받아가서 또 3만에서 넘어서네요, 이제. 야. 금방 10만 가겠는데요. 근데 그 한 장 한 장이 다 사연이 있네요. 이야기가 있고 스토리가 네. 있네요. 네. 시인이셨네요, 처음에는. 그 헤어진 여자를 그리워하는 거 비슷해요. 저한테 지금 시는. 모든 사람의 얘기예요. 그 사람 혼자 자기 혼자 순수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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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라도 그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엄마에 대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자기 고향에 대해서 정말 그런 사람도 있고 다 있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시였죠. 중학교 들어와서부터 열광을 해서 고등학교 때 60명 한 반에서 54등까지 떨어지며 밤새 이 짓을 했으니 정말 전 뭐 하면 열광하는 스타일인데 그랬는데 그러니까 시처럼 글을 만드는 건 얼마든지 해요. 정말 어릴 때부터 이게 훈련을 했으니까 시처럼 보이는 글을 만드는 거야 왜 못하겠어요. 근데 시에 다가설 수 있는 삶을 살았냐 하면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살아야 되니까 잠깐 이러고 이때는 좀 중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엔 다시 시로 복귀해서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하니까 세월이 30년 흘러가네요. 그냥 세속 사회인으로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세속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시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헤어진 여자가 헤어진 되어버렸네요. 여자라서 우리 청소년기에 사귄 여자는 이렇게 우상화, 이상화 되잖아요. 네. 꿈속의 여인이잖아요. 예. 아련하죠. 근데 다시 연락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참 시도 잘 쓰시고 음악에 대한 조예도 굉장히 깊으시고 제가 그래서 오프닝에 뇌생남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조 뇌생남으로 각광을 받으셨단 말이죠. 그렇죠. 처음에 기분은 어떠셨어요? 왜 또 원조라고 그러나 몰라. 원조 뇌생남이시죠. 나이 많다고. 그러니까 뭐 그 유희열 장 누구야? 장기하? 장기하다. 네. 장기하. 뭐 그런 친구 한 댄놈 한 100명 해놓고 네. 이제 인물은 안 되는데 내가 섹시해서 골라놓고는 원조라고 저를 이제 기사화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웃기다 싶긴 한데 다만 이게 뭐 낸시랭이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뇌색남이라는 그래요? 이제 용어 재밌는 말인데 그거는 좀 의미 있어요. 최근에는 아주 특별한 연애 지침서를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제가 아는 만큼 꼬신다 라는 부제래요. 작업의 도구로 인문학을 활용한 것 같은데 어떤 책인 건가요? 일단 책 제목이 작업 인문학이잖아요. 네. 그러면 애들 쓰는 말로 작업 건다, 작업한다가 이성을 유혹한다 하는 의미로 쓰이잖아요. 네. 그런데 제 얘기가 정답은 아닐 거예요. 예? 그냥 어떤 의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람이 어디에서 매력을 느끼지?
왜 저 사람이랑 사귀고 싶어지지? 그 배경이 있다면 대개는 외모, 또 스펙, 키 어느 학교 나왔냐 뭐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런데 너무 생각해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예능 프로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면 연애 얘기 막 이런 거 하면 당연히 남자는 여자의 외모만 본다고 생각하고 정반대로 여자는 남자의 집안 재력, 뭐 학력, 뭐 이런 거 따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럴 수는 있겠지. 그거는 1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인간이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하면 나한테 조금 더 이로울까라는 생각을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만남이 그러든가? 제가 아는 내 주위의 만남은 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커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실제 사례를 보니까 외모 순으로 만나고 학벌 순으로 만나고 스펙 순으로 만나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걸 다 뛰어넘은 거예요. 네. 맞아. 네, 그렇지 않아요? 무수히 많아요. 맞아. 분명히 외모나 뭐 자기 이익이나 이런 거를 넘어서는 게 있다면 그 사람이 좋아서 매력이 있어서 할 텐데 그 매력의 포인트가 뭘까인데 제가 거기서 된 거는 인간이 여러 속성 중에 진지함이란 속성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있어요. 예, 진지한 대목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아예 서두에 썼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놈만 이 책을 봐라. 외모도 딸리고 스펙도 딸리고 좀 외모가 장동건처럼 생기면 이 책 읽을 필요가 없어. 그냥 얼굴 뒤 밀으면 된다. 근데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 나를 봐라. 뭐 하면서 이제 쓴 건데 그러면 사람이 이거는 우리나라만 아니라 인류가 공통적으로 뭔가 근사하게 여기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건 참 근사해라고 여기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래요. 근사해라. 예. 그 근사하게 여기 누가 이제 골프를 굉장히 잘 치거나 테니스의 선수처럼 멋있게 잘 치잖아요. 그럼 근사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근사해 보이는 그 정도가 굉장히 높은 게 있어요. 테니스를 매우 잘 치거나 다른 행위를 굉장히 잘하는 것보다 더 높게 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예술이에요. 그리고 인문이에요. 인문에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문학적 상상, 철학적 성찰, 그다음에 역사적 뭐 규명 뭐 이런 얘기를 해 문사체라고 그러잖아요. 그중에 문학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문학이나 예술에 대해서 적어도 자기 의견이 있을 정도의 무언가 바탕이 있잖아요. 굉장히 돋보입니다. 굉장히 돋보여요. 그래서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연애 좀 해야 되겠어 하면 여자 좀 쫓아다니지 마라. 쫓아다니는 순간 너는 을이 된다. 쫓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방에 틀어박혀서 예술, 음악에 탐닉을 하거나 도스토옙스키나 토마스 만을 읽고 앉았으면 저놈 이상한 놈이야 해서 친구들이 얘기한다. 친구들이 얘기하면서 올 때 지 여자친구랑 같이 오는데 그 여자친구의 아는 여자친구 한 명 꼭 달고 온다. 그때 모른 척하고 그 얘기만 해라. 그게 작업이야. 그러면 근사해 보인다. 네. 그러면 갑질도 된다. 아, 난 별 관심 없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사귀는 거지. 제발 쫓아다니지 마라. 그 얘기가 이 책의 요지예요. 이 책에 이제. 책 얘기 나눠봤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김갑수 씨의 내 인생의 사진을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와, 이게 진짜 멋있네요. 옛날 사진인데 옛날 사진? 언제 사진이에요? 10년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집이 허리에 저렇게 돼 있어요? 집이 아니고 그럼? 집사람이 도저히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상가 건물 한 층을 아예 이렇게 다 음악실로 터서 4벽이 다 저 판이에요. 그래서 전 여기서 살아요. 아, 개인 공간이. 네, 줄라이 홀이라고 하는 데가 줄라이 있어요. 홀. 네. 야,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판은 계속 늘어나는 거고 네. 와. 오디오는 계속 들락거리죠. 저는 오디오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금 LP뿐만 아니라 CD 다 포함해서 3만 장인 거죠? 뭐 그렇다고 봐야죠. 와. 저는 여기서 살죠. 1년 내내 살죠. 집사람이 저를 이제 가끔 찾아오고 그러죠. 네. 그럼 조론이네. 아니에요. 저는 제처럼 굉장히 가까운데 예. 그 부부가 왜 꼭 한 집에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출근이 아니고 저기서 삽니다. 아, 저 아예. 뒤에 침대도 있고 또 조그만 주방도 있어요. 그럼 저기 음반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클래식 음악인 아니요. 건가요?
저는 10년 주기로 이렇게 삥삥 도는데 그 클래식 음악은 이게 베이스 같은 거예요. 예, 늘 언제나 듣는 뭐 그런 거죠. 아니 클래식 음악에는 어떻게 빠지게 되신 거예요? 그건 조금 사연이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멀쩡하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그 집안 환경이 좀 아버지랑 좀 심하게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가출해서 영영 집에 안 들어간 케이스예요. 가출을 해서? 예. 예. 좀 험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화실에서 막 연탄 날르고 그러고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 르네상스라고 무교동에 클래식 음악 감상실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 뭐 클래식이 뭔지를 알았겠어요. 그냥 음악 시간에 이름 배운 정도지. 근데 그 르네상스라는 공간에 앉아 있는 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좀 빛났던 때가 고등학교 때예요. 왜냐하면 문예반장을 했어요. 그러면 문예반장은요 외출증을 자기가 끊습니다. 왜냐하면 교지를 만들고 학교 신문을 만들고 문학 발표회를 하고 시화전을 개최하고 뭐 한 6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 1, 2교시 이후에는 바빠서 수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말요? 예.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내가 외출증을 끊어서 수업 시간에 르네상스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음악 소리가 이렇게 파도처럼 오는 소리가 있어요. 교향곡들이 왜 스케일이 네. 크잖아요. 근데 따라리리라라리리 팍 오는데 그게 누구나 이제 한 번씩 그렇게 체험을 하는 건데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집에만 들어가면 뭐 화분이 날라오고 뭐 뒤집어 엎어지고 너는 왜 안 죽냐는 소리를 매일 하고 매일 듣는 소리가 넌 왜 안 죽냐. 그러는데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니까. 근데 그게 브람스 4번 교향곡이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인간이 절대 고독에 도달해 있는 상태의 표현이 그 음악이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뭣도 모르고 느낀 거죠. 어허. 그러고서 나와서 이렇게 막 걷는데 막 이렇게 맑아진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갔어요. 그랬더니 클래식 음악이라는 건요 습관의 산물 같아요. 어느 날 클래식이 고상한 음악이라니까 들어가야지 결심하고 안 들려. 지루해요. 그런데 그냥 늘 곁에 가까이 하면요 그 어떤 순간에 그 작곡가나 연주가 고민한 게 흔적이 와요. 르네상스에 다니면서 음반도 하나 둘 이제 사서 모으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됩니까? 반에서 팝송을 아는 인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FM도 별로 없던 시절이어서 아메리칸 탑4라고 AFKN 방송을 들었네. 많이 들었네. 예, 그 멋있는 거 다 나오거든. 그때는 굉장히 팝송이 대단한 문화적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팝에 열광하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클래식으로 넘어가고 나중에는 이제 재즈의 일생을 걸어야지 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한 십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한 바퀴 삥 돈 셈인데 그러네. 그러니까 판을 사는 행위는요 물건의 소유만으로 끝나질 않아요. 그 판에는 내력이 있잖아요. 그 작곡가, 그 연주가, 그 판의 발행 연도 또는 인기도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내력과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벽에 있는 그와 인생을 함께 사는 거라니까요. 같이 늙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참 외국에서 판이 오잖아요. 그 요새는 중고판들 요새는 LP판을 왜 쉽게 구하냐면 판을 저처럼 모았던 사람들이 다 늙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자식들은 그거 쳐다도 안 봐서 고물상에 팔아. 그 우리나라 업자들이 가서 한 돗대기로 뭐 10,000장 이렇게 사오는 거예요. 그럼 저처럼 평생 한 사람들은 그 정보를 빨리 알아.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갖고 막 골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알맹이 딱 꺼내면 막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은발 같은 머리칼이 막 묻어 있고 누구한테 쓴 메모장도 있고 앨범 뒤에 사랑하는 누구에게 하는 헌사도 있고 막 별거 다 있어요. 야. 역사가 있는 거죠. 이야, 재밌겠다. 근데 그러면서 한순간에 점점 집이 좁아져 오는 걸 느끼죠. 거의 미칠 지경이죠. 이제 이사 가긴 참 틀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물건에 치여 사는 것처럼 정말 힘든 게 없고 요새는 또 그 미니멀 라이프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사는 단촐한 삶이 하나의 시대의 대세잖아요. 저는 정반대죠. 그냥 물건에 치여 사는 거죠. 아니 아니, 이만하면은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글쎄. 네. 근데 이번 생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생은 아니 여기까지 40몇 년을 일해왔는데 여기서 중단하면 어쩔 것이요. 그래서 아유 저걸 다 어떡하지?
저걸로 카페를 하세요, 박물관을 하세요, 뭐 별소리 다 하거든요. 네.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아주 0.001도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파는 사들이고 계속 음악은 듣다가 어느 날 팩 하고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 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이런 생각해요. 줄라이 홀입니까? 예. 이름 근사한 작업실인데 어떻게 탄생됐어요? 그거는 좀 멋있으려고 그런 거죠. 뭐냐면 그전에도 작업 공간이 있으면 뭐 이름을 어렵게 막 짜셨었어요. 뭐 B1이라고도 하고 뭐 이문제라고도 하고 막 노노에서 따오기도 하고 뭐 막 그랬어요. 근데 작업실 열었다니까 1군에 이제 인간들이 놀러 왔는데 그중에 되게 분위기 있는 어떤 여자가 명함을 줘요. 근데 그분의 명함에 명함이 이름이 줄라이예요. 그래서 이거 이름 예쁘다. 그러면 나 줄라이 홀로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결투선 흥전으로. 아닌데. 네, 그냥 손님 중에 이름이 줄라이. 그때는 공간이 좀 넓었거든요. 지금처럼 물건을 안 채워. 그래서 줄라이 홀이라고 그런 식으로 가볍게 툭 해갖고 그때 마침 무슨 기업 회장이 하나 있어갖고 간판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줘갖고 와. 그럴싸해요. 예. 줄라이. 점점 줄라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점점 좁아지면서 졸라. 아재 개그. 네? 김갑수 씨가 그 공간을 얼마나 아끼는지 네. 작업실에 행여 불이 나면 음반들과 함께 다 죽겠다.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무슨 작업을 좀 했거든요. 천장에 뭐 좀 붙이고 하는데 그 공사하는 아저씨들이 여기 스프링클러가 있으니까 요건 비껴가서 해야 된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프링클러로 물이 쏟아질 정도면 내 기계 판은 다 망가지는 다 거거든요. 망가지죠. 그래서 그 내가 그러면 살아서 뭐 해? 그래서 스프링클러 다 막아버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 불 나면 그냥 같이 죽으면 되지. 예. 네. 이게 다 없어졌는데도 뭐 살아있다? 그래서 그냥 다 막아버린 거예요. 참 그 자체. 이 클래식을 가까이 하고 싶지만 나서라는 그 초심자들을 위해서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혹시? 대중음악은 일하면서 쌓인 슬픔과 피로와 분노와 이런 걸로 위로받으라고 휴식하라고 있는 소비 장르예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음악 사적 결론이에요. 네. 우리가 하는 모든 대중, 팝, 락, 가요 이런 건 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소비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진지하게 대할 대상이 아니고 즐겁게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네. 근데 클래식 음악은 인간이 창조적 존재라고 할 때 그 극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좀 멋있어지고 싶을 때 의도를 갖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거죠. 이제 즐거운 생활의 반려가 되는 거는 좀 내공이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음악 자체를 공부하려면 죽어도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이 용어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클래식에 관심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천문을 열지 하면 음악가의 생애를 좀 보시라고.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 용어로 대속한 사람들 같아. 대신 슬퍼하고 대신 고통받고 대신 아파한 사람들 같아요. 제가 볼 때 음악사 전체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 무소르그스키라는 러시아 작곡가예요. 너무 잘생긴 지주아들인데 어느 날 그 간질이라고 하는 병 있죠. 인생 다 망가지면서 동가식 서가식 하면서 친구네 집에 얹혀 살면서 일찍 죽는데 그 사이에 남긴 작품은 그 처자람이 그대로 배어 있다니까요. 그거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체험, 대신 체험하는 것이죠. 저 음악의 세계는 바다처럼 넓고 커서요. 거기서 어느 날 조약돌 하나를 딱 발견하고 주웠을 때 그 기쁨이요. 정말 대단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으나 네. 혹시 클래식에 한번 도전하고 싶으면 그렇게서부터 시작을 해보시죠. 네. 아, 또 매일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팝 음악 프로그램이죠. 네. 얼마나 진행을 하셨나요? 얼마 안 됐어요. 이제 2년 돼가네요. 2년? 네, 김갑수의 마이웨이라고 이종환 선생이 오래 했었어요. 그 전에 황인영 선생이 있고 어떻게 저도 이제 요행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지금 하고 있어요. 라디오는 저한테 참 맞는 매체 같아요. 그래요? 네, 처음 마이크에서 편했거든요. 뭐 누가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까? 그때는 QCT란 걸 볼 줄 모르니까 시간 이게 계산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네. 막 말하고 왔는데 뚝 끝나고 뭐 웃긴 일 많아서 PD들이 왜 전혀 안 가르쳐 주죠. 그냥 덜컥 앉혀놓잖아요.
웃기는 일 많았어요. 저도 라디오를 참 오래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책 프로를 제일 많이 했고 네. 예, 음악 프로를 참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몇 번 기회가 없었고 또 YTN에서 시사 프로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다가 여기저기 막 공간을 막 넘나 들었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네. 세상에서 제일 궁금한 게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였대.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 궁금했대요. 지금은 알죠. 네. 왜냐면 정신들하고 말싸움도 했다가 클래식 공연장에서 막 이러다가 뭐 하여튼 맨날 다르니까 그거는 정말 저도 뭐 하는 사람인지 늘 궁금해요. 닥치면 해요. 네. 아, 닥치면 한다는 게 이게 보통 그러니까요. 수준입니까? 김갑수 씨의 또 일상을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아까 라디오. 말했던 작업실하고 라디오 진행 현장을 저희가 화면에 담아왔거든요. 오. 화면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보죠. 서울시 마포구의 한 건물 지하. 문화평론가 김갑수의 작업실 겸 음악실인 줄라이 홀이 이곳에 있다. 음악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자자하며 상상 초월 궁극의 오디오룸으로 불리는 줄라이 홀. 김갑수가 오래전부터 공들여 수집한 음반과 커피 도구들이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다. 오래된 것들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공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만의 소중한 아지트다. 외부 일이 있을 때 이게 나가서 빨리 일하고 얼른 여기 돌아와서 그냥 음악 듣고 여기서 책 읽고 여기서 원고 쓰고 여기서 뒹굴거리고 저한테는 여기가 이 세상하고는 좀 구분되는 나만의 독자적인 뭐 작은 성, 작은 우주 뭐 이런 곳이죠. 이곳은 김갑수 개인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만든 음악의 신전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수집한 음반은 레코드와 CD를 합해 무려 3만여 장. 그가 디지털 시대에도 고집스레 레코드판을 즐겨 듣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LP의 흥미로운 점이 그거예요. 요즘 듣는 파일이나 CD는 그냥 그 판이 다른 그 버전도 다 똑같이 소리가 들리는데 이 LP는 프레싱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사운드가 엄청나게 정말 다른 소리가 돼요. 다이렉트 커팅이라고 그래서 하여간 음질을 좋게 만든 LP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클래식에 관한 책도 2권이나 냈을 만큼 누구보다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김갑수. 같은 음악도 연주자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것이야말로 클래식이 주는 묘미라 한다. 러시아 사람 그리고리 소콜로프라고 레코딩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참 음반이 없었어요. 또 한정반으로 나온 건데 소콜로프의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건반 음악 모음집이죠. 여기서. 이제 음악의 세계로 들어갈 시간. 경건한 의식을 치르듯 턴테이블 위 음반에 바늘을 얹어 놓는다. 그 EMT 927이라고 저 턴테이블은 오디오 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생에 한 번쯤은 가져보고 싶은 세상에서 제일 뭐 웃긴 표현인데 비싼 그런 턴테이블이고 뭐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최고의 소리를 추구해온 음악 마니아에게 만족은 없다. 자동차도 없고 이렇다 할 운동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음악만 듣는 김갑수. 음악은 그에게 취미이자 힐링이다. 근데 음악을 집중해서 듣는 행위는 현실에서는 어떠한 이로움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그 잣대들 그런 거랑은 좀 무관하게 거기서부터 확 벗어난 상태에 내가 되고 싶다 이런 바람을 갖죠. 한 차례 음악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독서에 몰두한다. 오로지 나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 주위에서 뭐 카페식으로 해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듣는데 저한테는 그런 휴머니즘은 없는 것 같아요. 저 혼자의 공간으로 충분하고 가끔 아는 친구들이 놀러 오는 정도죠. 해가 지고 별이 뜨면 김갑수는 아지트를 벗어나 방송국으로 출근한다. 클래식만큼이나 팝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김갑수. 매일 밤 하루의 끝자락에서 7, 80년대 추억의 팝송들을 청취자들과 편안하게 나눈다.
팝의 음악적 요소라는 거는 거의 음악의 모든 것이다. 그런데 당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감성, 이 시대에 하고 싶은 얘기, 같은 사랑 얘기여도 30년 전 사랑의 감각하고 2017년의 사랑의 감각이 계속 변해가는 거거든요. 그걸 그때그때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는 게 팝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학교 때부터 자연스레 AFKN을 들으며 팝송에 푹 빠졌던 김갑수. 음악 애호가로서 그때의 기쁨과 행복을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는 일은 참 보람된 일이다. 안녕하세요. 마이웨이 김갑수입니다. 마이웨이 오늘 첫 곡 Tears for Fears입니다. Shout! 누구보다 충만한 감성의 소유자 김갑수. 시인이자 문화평론가로 글을 쓰고 방송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의 내면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향기가 가득하다. 앞으로도 김갑수의 따뜻한 감성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기대해 본다. 플라이홀 정말 근사하네. 엄청 근사하네요. 그죠? 네. 와. 저기에서 커피 한 잔 딱 하면서 클래식 음악 들으면 저절로 힐링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주 그렇게 하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죠. 계속 그렇게. 네, 근데 제가 외도 딱 한 번, 딱 하나 한 게 그거죠. 그러니까 오디오와 판, 요 두 가지만으로 산다 하다가 딱 하나, 한 20년 전부터 이제 커피 로스팅. 하면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커피 볶는 기계가 많이 있어요. 아니, 뭐 로스팅의 전문가까지는 아닌데. 예. 그러니까 커피를 좋아한 건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왜 뭐든지 좋아하면 왜 끝장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베이라는 통로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길 통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구력이 꽤 쌓였죠. 그래서 하여튼 커피라는 장르가 제 인생에서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죠. 예. 자, 이번에는 김갑수 씨를 키워드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토크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운전면허. 이게 뭔가요? 뭐예요? 운전면허증은 없는데 교통방송에서 일을 하고 있죠. 아, 교통방송에서 일을 하는데 면허증은 제 정체성의 하나로 형성이 된 게 택시 운전사예요. 하도 택시를 많이 타니까. 그래서 예. 이유가 있구나. 그냥 뭐 움직이면 언제나 다른 사람 차 자가들 하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뭐 언제나 하루에 서너 번 이상은 매일 택시를 타니까 기사분들하고 또 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택시 그 파업하고 막 할 때 택시 운전사 입장에 공청회에 나가서 막 흥분하고 그랬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절반은 택시 운전사예요. 그러면 충분히 교통방송에서 방송하실 수 있겠네요. 네. 판과 오디오 하느라고 사실 아무것도 없었고 운전을 엄두를 못 낸 거죠. 아, 그렇죠? 네. 엄두를 못 내고 남들이 똑같이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구속될 필요도 없고. 아니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면 면허를 따서 차를 살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아직 무럭무럭 자라서. 예, 신용카드는 갖고 있어요? 아 그럼요. 근데 제가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별난 사람 티를 내는데 사람이 말을 하면 별나지는 거예요. 별건 아닌데 제가 뭘 바꾸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최초로 가졌던 은행 계좌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서 맞는 카드 하나가 있고 이야. 최초로 받은 핸드폰 번호 또 그 이메일이 유니텔이에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유니텔을 쓰냐고 그러는데 그게 최초로 부여받은 이메일 번호예요. 그래서 그걸 유료거든 1,400원 내는 거예요. 그걸 20몇 년을 냈으니까 참 돈도 많이 냈다. 그 이메일을 그걸로 지금도 유니텔을 쓰고 그 다음에 70년대부터 가던 지금도 남아있는 식당 세 군데를 가요. 그 한 집은 아들이 물려받았고 나도 그래. 예, 한 집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또 한 집은 주인이 3번 바뀌었는데 그 3번째 주인이 지금 제일 오래 하고 있는데 나는 마누라가 3번 바뀐 걸 봤어. 정말 두 분 다. 근데 한 식당은요 곳을 오래가 한 군데 한 4, 50년 다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가족이에요. 가족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보여주세요. 아들. 아들. 근데 우리 아들이 소설을 쓴다고 그래요. 또.
그 재능을 이어받았나요? 어느 날 진짜로 휴학을 했더라고. 방에만 있더니 이 따구만한 그 원고를 써놨어요. 20살을 적절히 부적절하게 보내는 방법. 제목이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저도 책을 낸 적이 있는 그 출판사에다가 이제 그걸 보냈는데 덜컥 책을 내자고 그래갖고 그래서 책으로 이제 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자 인터뷰니 뭐니 그게 떠돌아다녀. 그래서 이제 한 권 더 출간 예정이 있고 세 번째 책을 지금 쓰고 있는 중이에요. 이 녀석이 직업 작가로 살지는 그건 좀 미지수인데 앞으로도 뭔가 뭐 유학도 갈 계획이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많이 다른데 다만 혹시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그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한 분이 있다면 네. 제 의견을 좀 말하고 싶어요. 앞으로 뭐 디지털 4.0이니 세상이 많이 변하고 영상 시대가 돼서 문자가 쇠퇴할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모든 콘텐츠는 언어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화가 되든 게임이 되든 또는 뭐 자동차 디자인이 돼도 출발점은 언어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가 글을 쓰는 행위에 관심을 보이면 그건 무조건 격려해 주세요. 옛날에 글쟁이 되면 밥 벌어먹고 못 산다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앞날의 세상은 글을 쓰는 행위에 숙달된 사람이 가장 우월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형태는 이제 옛날처럼 문학, 비문학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엄청나게 다양해질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자녀한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거를 저는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돈을 벌고 내처도 돈을 벌기 때문에 왜 자녀한테는 가혹하게 키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몇 개 조건을 내가 걸었는데 첫째 넌 40까지는 한 푼도 돈을 안 벌어도 된다. 돈은 부모가 벌어놓겠다. 대신 대로 국내에 있지 말고 대신 이상한 짓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흘러가는 것 중에서 무언가 아프레한 행동들이 있어요. 그게 예술로 나타나건 또는 다른 작업으로 나타나건 그걸 돈을 벌기 위한 생존을 위해서 진지한 작품이 나오지만 그 생존의 부분, 돈을 벌어야 되는 부분을 싹 면제가 되면 지 멋대로 하다가 망하기도 하지만 또 걸출한 작품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생전 안 하던 뭐 적금도 들고 막 이랬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네 나이 한 40 초반까지는 하여튼 네가 사는데 기본은 해줄 테니까 한번 뭔가 해봐라 그랬더니 그러겠다는데 모르죠 그거는. 자, 마지막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먼저. 주말 부부. 주말 부부. 지금 주말 부부이신 건가요? 이제 한 10여 년 됐죠. 10여 년. 예. 차로 한 20분 거리 정도에 떨어져 살아요. 근데 제 처는 직업상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취향상 소리를 계속 내야 돼요. 아니면 뭘 써야 돼. 그래서 결혼하고 한 3, 4년을 이제 한 집 안에서 사는데 야 정말 힘든 거예요. 물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 한 4, 5년 정도 사귀었어요. 근데 결혼까지 갈 줄은 몰랐죠. 근데 그 한 집에 살아보니까 저는 계속 자취를 했으니까 정말 롱 타임 몇십 년을 자취를 했죠. 아니 그래서 일반 부부처럼 좀 살아보니 서로 좀 못할 짓이에요. 그랬더니 제 처가 오피스를 하나 얻어주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서 이제 출퇴근처럼 왔다 갔다 했던 건데 그게 이제 몇 차례 변경이 되면서 지금은 뭐 뻔 듯한 이제 공연장에 가까운 건물이 하나 공간이 생겼거든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집사람은 자고 있고 제가 눈을 뜨면 이 사람은 출근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만날 여주도 없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부가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생활 공동체, 경제 공동체, 성 공동체더라고요. 근데 성 공동체는 일찍이 해방이 됐고 뭐 가족끼리 뭐 이렇게 돼버리고. 가족끼리 뭘? 네. 가족끼리 왜 이래? 두 개가 남아요. 경제 공동체, 생활 공동체가 남는데 네. 그 중에 하나라도 유지가 되면 부부라고 간주가 되거든요. 근데 생활은 각자 자기 몫이 많은 케이스예요. 만약에 제 처가 전업주부였으면 전 절대로 이런 생활 안 해요. 한 집에 살아야만 이게 끈이 유지된다고 믿어요. 그런데
제처는 자기 나름대로 또 뭐 해야 될 게 많고 이러니까 그러면 각자의 영토를 이제 두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경제적으로라도 완전히 독립 분리가 돼 있으면 그러면 더 이상 부부가 아니겠구나 이런 염려가 들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규칙 몇 개를 세웠는데 일단 내 소유는 일체 없는 걸로 하자. 그래서 벌면 다 갖다 줍니다. 물론 제가 좀 쓰긴 쓰지만 하여튼 모든 건 다 줘버려요. 제 명의도 하나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걸 당연한 줄 알아. 결혼을 했는데 제가 아무리 돈이 없었기로서니 그 호주라는 거 아니요 호주가 세대주. 네. 세대주 등록을 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동호회에서 안 된다고 남편이 하는 거래. 그랬더니 막 싸우는 거야. 왜 여성이 하면 안 되게끔 이렇게 이 차별이 있냐고 막 싸워서 옥신각신하다가 세대주 등록을 굉장히 미뤄졌어요. 근데 결국 내 이름으로 하게 하더만. 그러니까 기질이 좀 이런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작업실에 떨어져서 규칙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설사 외국에 가 있어도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있어요. 위클리 주말마다 같이 함께 세 식구죠. 세 식구가 아주 긴 시간을 같이 보내요. 물론 이제 그 순서가 뻔해요. 일단 영화를 한 편 봐. 그다음에 고기를 먹어. 그다음에 카페를 가거나 뭐 술을 좀 더 해. 이러면서 무지하게 수다스럽게 얘기 많은 얘기를 해요. 네. 하루 정도는 예. 가족과 함께. 네. 전화는 매일 하죠, 집사람이랑. 네. 근데 이제 몸이 만나는 시간은 일주일 풀로 하루는 같이 하죠. 두 분은 어떻게 만났어요? 좀 저는 뭐든지 오래 가는데 아주 젊은 날 전체를 바쳐야 됐던 어떤 일이 네네네. 잘 안 돼서 이제 막 굉장히 막 힘들어서 막 체중이 이렇게 걸으면 막 이렇게 발이 디딘 데마다 이렇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최악인 상황이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을 이제 갔던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도 바쁘지만 좀 자기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마침 또 책도 나왔길래 책도 주고 그러니까 갑자기 호칭이 형씨 그러더니 술이나 한잔 해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저녁에 그러니까 좀 당돌한 케이스죠. 어허.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자를 저를 처음 정식으로 새긴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별얘기를 다 하네. 제가 술이 약한데 제 처가 앉으면 소주 2병을 딱 마시는 여자인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술을 마셨다 하면 저는 그냥 인사불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 마시다 보면.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끌려다가 들어가듯이 들어간 데가 대학병원의 여의사 숙소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절해 버리니까 거기서 자꾸 자다 보니까 어느 날 아침에 깼는데 힘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네. 으쌰으쌰가 돼 버린 거지. 네네네네네네. 아우 이봐 형씨. 아 정말 이거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힘이 나고 으쌰으쌰. 네. 결혼할 때 처가에서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혹시? 당연히 뭐 예. 그 집 딸만 있는 집인데 이렇게 다 의사들 뭐 그러니까 소위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또 장가를 앞둔 친구들에게 충고하는 건데 그럴 땐 대처법이 딱 하나예요. 뭡니까? 결연한 표정으로. 결연한 표정으로. 나 안 해! 그게 답이에요. 야, 왜 그러세요가 아니고 나 안 해 이 결혼. 결연한 표정으로. 그랬더니 거의 몇 달 동안 전쟁을 치러서 제 처가 집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놨더라고요. 울고 불고 뭐 난리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개선장군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답이에요. 그 전체를 놓고 관대함을 가지고 결혼을 하셨네. 사실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사람하고 좀 너무 네네. 오랜 세월 동안 끌면서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다니기 시작해서 내 철 만나니까 의지가 많이 꺾인 것이기도 한데 그 제처랑 헤어지려고 헤어지는 여행을 좀 해봤었어요. 근데 그 웃기잖아요. 헤어지는 사람이 헤어지면 되지 왜 헤어지는 여행을 하냐고. 근데 여행 갔다 오면 이렇게 애틋해. 내가 뭘 하고 이렇게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여튼 처가의 반대는요. 결혼할 남자 쪽에서 절대 어떻게 해결하려고 나서지 마라. 여자 쪽에서 다 알아서 해결 제압해 놓고 그리고 들어가라. 그때까지 견뎌라. 그러다가 깨지면 할 수 없다. 예.
아님 말고네요. 네, 아님 말고. 야. 정말 그래가지고 사랑했기 거기에 그냥 때문에. 가슴 덩어리에 그냥 멍에를 안고는 눈을 펑펑 눈물 쏟고 병원에 가서 그러다가 이제 경시하는 여자 만나갖고 그걸 또 관대함으로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결혼까지 꼬리했다는 건 이것도 무슨 또 복이에요, 그래. 네. 어? 자, 그렇게 결혼하고 살아보니 김갑수 씨에게 결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소속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소속감. 실제 벌어진 일들은 상당히 심각했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범죄 수준의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연기자였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막 간장하고 그런 거 했거든요. 얼굴도 하얗고 또 집안도 잘 살았어. 막 저 어렸을 때 집에 차 있었다니까요. 그 시절에 차 있으면 잘 살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집에만 들어가면 매일 뭐가 부서지고 깨지고 난리가 나는데 학교를 가면 왜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아, 모범생. 그런 연기를 늘 했었어요. 비티나고. 네, 그리고 야단 맞고 이제 집 나오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지하도 같은 데서 자고. 근데 이게 처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그러고는 이제 자취생이 됐는데 저 창신동에 처음에 자취방으로 들어갔는데 10만 원인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겼는데 근데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혼자 지내는 삶이. 예, 계속 혼자 여기 떠돌아다닌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결혼이란 걸 뜩 하니까 집이 있고 1년 만에 또 아이가 생겼네?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러니까 뭐 누구나 결혼을 하는 것 같지만 나한테 결혼은 유일무이한 일이잖아요. 너무 자랑스럽더라고. 내가 아내도 있고 심지어 아이도 있고 나는 누구의 남편이 돼 있고 이게 굉장히 감격적이었어 저는. 근데 그게 3년이 못 가더라고. 3년이 되니까 좀 일상생활이 돼서 그 감격도 좀 지워지고 이제 원래 음악 듣고 글 쓰고 뭐 이러는 나로 이제 변해 있고 근데 어쨌든 가족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는 존재의 연속성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유 같은 거 있잖아요. 자신과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중년 남성들을 위해서 좀 해주고 싶은 말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중년이 40대가 아니라 50대부터 중년이죠. 중년의 나이 중에 돈 번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돈을 조금 번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큰 부자 말고 하여튼 웬만큼 살만한 사람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예요. 돈에 대한 얘기인데 난 나이 든 청춘이래. 그래서 열심히 돈 버는 걸 자랑을 해요. 근데 우리 이제 삶을 돌아가게 하는 매개체가 돈이잖아요. 근데 다 돈을 버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나머지 생은요. 자기가 벌어온 돈을 쓰는 데 쓰자고. 돈을 쓰는데. 그러려면 꼭 뭐 복지단체 기부하고 이런 거 말고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인생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돈을 버는 행위를 하는데 어쩌다 보니 돈을 벌어놓은 사람들이 정말 죽어라고 두 가지 국리만 해.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불릴까? 어떻게 하면 세금 없이 밑에 애들한테 이제 상속할까?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상속 뭐로 해? 예? 자기가 쓸 수 있는 데까지 쓰다가 애들은 지가 다음 세대 살겠지. 그러니까 있는 돈을 쓰는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제가 그런 여유가 있으면 나는 홍대에 맨날 가서 그 인디 밴드 하는 애들한테 계속 밥 사줄 것 같아, 술 사줄 것 같아. 그러다가 그 인디 밴드들이 공연하기에 딱 좋은 무료로 쓸 수 있는 합주실 같은 거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돈 있으면 그런 거 하고 싶어. 사람마다 다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예. 잘 쓰는 그러니까 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물론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 인생의 어느 시점 이후는 쓰는 걸로 살자. 잘 쓰자. 네? 아니 벌라고 하지 말자는 지금 얘기죠. 50중년 남성들을 위해서 한 말씀 이제 해주신 거예요. 네. 이제는 이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청춘들 있잖아요. 청춘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딱 한 단어로 얘기했는데 안 죽는다. 지금 힘든 거 알거든요. 네. 취업난, 입시 경쟁, 뭐 죽도록 힘든 거 아는데 안 죽는다. 앞으로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을까요?
멋있게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진짜 분야가 있어서 굉장히 그런데 근사한 거 멋있는 거 많이 찾는. 아니 얘기하면 네. 이 새끼 꼴값 떠네 이럴까 봐 아이, 제가 앞으로 너무 큰 과업으로 삼는 게 바그너예요. 그러니까 음악은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그너에 아무리 해도 좋아지질 않아서 한 벽이 바그너고 바그너 공연장도 무척 갖고 그랬는데 이게 안다고 하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그너 연구서를 보면 정말 뭐 뭐 흔히 뭐 나치즘 전체주의의 음악적 표현으로 아는데 안 그렇거든요. 이 오랜 북구 신화의 연장선상이에요. 아주 큰 세계인데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맨날 시사 프로그램 들여다보지 말고 뉴스 보지 말고 바그너와 더불어 한 10년 한번 뚫어보겠다. 이게 지금 소망인데 될지 모르겠어요. 맨날 뉴스가 이걸 찔러와갖고 결국은 또 그렇게 수직강처럼 네. 사랑하는 예? 그 클래식에 그 꿈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돈 꽤나 들겠어요. 아니 뭐 파는 이미 많은데 시간이 들겠죠. 시간이. 네. 시간도 들고 시간이 있으면 또 돈을 쫓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 유쾌하면서도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굉장히 사려 깊은 분이라면 틀림없이 마음속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진짜 못다한 이야기는 어디 홀? 줄라이홀에서 커피 한 잔을 네. 나누면서 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참의 특급 엔정에는 여기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무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지금까지도 세상에 많이 속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저 개인의 삶 속에 이렇게 좀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한다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